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경북대학교 사학과의 윤영희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원래 학부 전공은 이제 법학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냥 뭐 적당한 성적이 나와서 부모님이 또 원하시고 그래서 법학과를 갔었고요. 또 약간 체제 수능적인 면모가 있어서 그냥 또 사법시험 공부를 했었습니다. 꽤 열심히 했었습니다. 한 4년 가까이 했었는데요. 대학교 한 4학년 정도가 됐을 때 이제 제 인생에서 몇 번 안 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었습니다. 그때 이제 갑자기 옛날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에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진리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약속을 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진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수련회에서 우리가 약속 한두 번 합니까? 그래서 뭐 그냥 잊었죠. 뭐 세월이 흘렀고. 근데 갑자기 이제 그때 기억이 소환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다른 길을 가는 걸 원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름에 제가 이제 조그만 교회를 다녔었는데 고등학생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수련회 새벽에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우리 앞에 살았던 사람들의 총수를 세본다면 얼마가 될까요? 아마 수억 수천만의 사람이 되겠죠. 또 우리 뒤에 살아갈 인류의 누적 통계가 얼마나 될까요? 또 수억 수천만의 사람이 되겠죠. 그 사람들 누구도 할 수 없고 우리만,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깔뱅은 사명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세미한 음성 속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사명을 따라갈 때 행복하다. 그 길을 걷지 않을래? 라고 말이죠. 저는 그 말씀에 순복해서 다른 길을, 새로운 길을 걸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처음에는 신학을 할까도 잠깐 생각했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처럼 거룩하게 살 자신이 없어서 그때만 해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역사를 공부 좀 해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좀 발견이 되어서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공부하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라는 심정으로 역사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그냥 간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바로 20대 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의 개인적인 회심을 국가의 변혁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는 꿈을 가졌고 평생을 달려갔고 그의 인생이 끝날 때쯤에는 영국 사회가 변화되었고요. 영국은 19세기의 복음주의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비슷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윌리엄 윌버포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를 아신다면 제가 이제 TVN의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에 좀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를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서양사 중에서도 영국사, 영국 근대사 전공입니다. 근데 흔히 이제 많이 하는 말로 이제 영국이 세계사의 깡패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국경이 왜 갑자기 뭐 이렇게 이상하게 돼 있지 하면 영국이 거기 깽판을 친 거죠. 왜 갑자기 여기 백인들이 잘 지금 영국 사람들이 가서 식민지 개척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은 세계사의 깡패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래서 영국에 좀 사고를 쳐줬기 때문에 제가 사실 영국사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방송도 나가고 그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세계사에 끼친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하면 결국 떠오르는 게 민의의 정당인 국회잖아요. 영국은 국회의 역사가 700년이 넘습니다. 700년이 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딱 국회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를 바로 영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냈죠. 지금 이제 런던 시내 한복판에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을 가시고 그 앞에 있는 국회의사당을 보면요, 여러분 빅벤 아시죠? 빅벤, 그 큰 시계탑, 그게 이제 하원의 시계탑인데요. 그 하원을 가보면 이제 그런 게 많이 나타나요. 원래는 거의 궁전이었어요. 궁전 안에 예배당, 채플이 있는데 그 채플에 국회의원들이 모였어요. 잘 보시면 저게 예배당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뭐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저 앞이 이제 의장석이 목사님 자리고요. 그리고 이제 서양 성당이나 개신교 예배당에 가보면 양옆으로 성가대석이 있거든요. 그 성가대석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앉았던 거죠. 근데 이제 영국 사람들이 뭘 잘 안 고칩니다. 그래가지고 저 구조가 그대로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 의석이 항상 부족해요. 성가대석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자기 개인 자리가 있고 컴퓨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냥 와서 순서대로 앉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국회의원이 의석이 650명인데 좌석이 427석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국회의원들이 지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나라에 좀 도입해야 되는 제도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이제 지각을 안 하고 늦게 오면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닥다닥 붙어 앉아가지고 맨 앞줄에는 이제 수상이 앉고 반대편에는 이제 야당 당수가 앉아가지고 수요일 점심에 12시마다 30분씩 디베이트를 합니다. 이게 프라임 미니스터 퀘스천 타임이라고 그래서요, 전 국민이 봐요. 그래서 영국 국회의원들은 진짜 연설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자기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남의 말을 가로채가지고 돌려가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연설을 잘하는데, 이런 정말 토론 문화, 민의의 정당이라는 국회에서의 수준 높은 정치를 만들어낸 게 어떻게 보면 영국이 인류에 끼친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산업혁명이죠. 사실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데요, 그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인 1차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제 보통 벌거벗은 세계사를 할 때 PD님이 먼저 전화를 해요. 그래서 이런 주제로 하실 수 있나요? 해가지고 이제 제가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제가 이거는 해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강하게 어필을 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산업혁명이었는데요. 그 정도로 좀 중요한 인류의 역사를 바꾼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10번 방송을 했는데 그때 PD님이 약간 망설였어요. 이거 어려워서 좀 시청률이 안 날 것 같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10번 방송한 것 중에 제일 시청률이 안 나온 그런 주제가 산업혁명이었죠. 역시 방송국의 눈이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중요한 주제여서 제가 하자고 했던 거였죠. 저게 보이는 게 증기기관입니다. 단언컨대 증기기관은 인류 역사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증기기관을 누가 만든지 아시나요? 저는 여기서는 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인데요. 제가 중학교 1학년, 저는 제임스 와트를 지금도 까먹지 않는 게, 중학교 1학년 1학기 기술시험 주관식 문제로 증기기관을 처음 만든 사람은 하고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제임스 본드라고 썼다가 선생님한테 끌려가서 막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되게 억울해요. 그게 뭐 맞을 일입니까?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제임스 와트가 처음 만든 것도 아니에요. 상용한 거죠. 문제가 애초에 오류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맞고 배운 건 안 까먹는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주입식 교육이 꼭 나쁜 건가라는 그런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 이제 막 토론 수업 하라고 해서 막 토론을 시키면 엄청난 헛소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있는 게 없어서 그래요. 일단 뭘 집어넣어야 그 다음에 이제 수준 높은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챗 GPT가 나오는 이 시대에 저런 조잡한 기계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인류 역사가 얼마나 될까요?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런 거 빼고 문자 발명 이후로만 따져보면 대략 7, 8천 년 됩니다. 그동안 인류는 엄청난 발전 이루어냈죠. 막 초기 운막 같은 데 살다가 이 당시 이러면 대리석 건물 짓고 살잖아요. 근데 한 가지 분야에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뭐냐면 동력이에요. 동력, 물건을 움직이는 힘. 이런 사람이 물건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뭐가 있을까요? 인력이죠. 인력. 여러분, 놀랍게도 피라밋은 사람이 지었습니다. 특히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었죠. 그렇죠. 람세스 2세가 시켜가지고 지금도 그게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충력이 있죠. 그렇죠. 소어나 말 엄청 힘이 세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플란더즈에게 보셨나요? 거기 보면 풍차가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바람의 힘, 풍력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물의 힘이 있죠. 수력. 조선시대 사극 보면 여러분 그 신분을 뛰어넘어 남녀가 도망쳐가지고 물레방에서 몰래 만납니다. 그래서 둘이 사랑을 나눌 때 옆에서는 동력이 생산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네 가지 힘밖에 없었어요. 오랫동안 7, 8천 년 동안. 근데 이때 기계의 힘이 등장합니다. 저게 등장하면서 생산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여러분 1780년대에요. 면화 100파운드, 대략 45kg인데 이 면화를 실로 뽑아내는데 인도에서 숙련된 장인이 5만 시간을 씁니다. 근데 영국에서 똑같은 시기에
증기기관을 장착한 뮬 방적기가 이거를 135시간을 줄입니다. 370배 빨라져요. 그래서 이때부터 인류가 산술적으로 기하를 벗어납니다. 왜 산술적이냐면 지금도 사람은 굶어 죽으니까요. 즉 인구 증가보다 생산 속도가 더 빨라져요. 이걸 처음 해낸 게 영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인류에 기여한 점이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인류의 영국이 기여한 점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재도약을 한 케이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흥미롭게도 어떤 큰 성과를 이룬 민족이나 나라가 다시 어떤 침체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국이 딱 그랬습니다. 영국은 이렇게 민주주의와 산업혁명이라는 큰 성과를 이뤄냈지만 18세기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회였습니다. 일단 정치에 희망이 없었어요. 정치에 희망이 없어서 당시 영국은 두 개의 거대 정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벗어나 어떤 의미 있는 어떤 개혁적인 정치를 하는 건 상당히 어려웠고요. 매간 매수가 매직이 너무 흥행했었고 표를 돈 주고 사는 게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정치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죠. 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거기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죠. 도시에 슬럼가가 생겨나죠. 그래서 전통적인 복지제도가 무너집니다. 이럴 때 교회가 희망을 주고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영국은 오랜 혁명 과정을 통해서 국교제가 확립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성공회가 영국은 국교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교회가 확립되고 기성 집단화되면서 아주 냉랭하고 신학적이고 현학적인 설교만 강당에서 울려 퍼집니다. 당시 어떤 정치인이 이런 말을 남겨요. 자기가 요크 민스터라는 큰 성당에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몇 마디만 빼면은 이거는 모스크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얘기해도 큰 저항감 없이 받아들여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설교가 울려 퍼졌을 때 당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일반 대중들에게는 아무런 호소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많이 나왔던 말이 영국은 상류층은 위스키에, 하류층은 진에 빠져 사는 사회다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진이 여기 계신 분은 안 드셔보셨겠지만 되게 싼데 빨리 취하는 술이에요. 그래서 당시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 1펜이면은 취할 만큼, 2펜이면 죽을 만큼 마실 수 있다 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삶에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더 이상 미래가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교회에 갔더니 거기선 더 희망이 없어요. 남는 것이 진이었죠. 그래서 저게 당시 풍속한데요, 되게 유명한 작품입니다. 윌리엄 호가스라는 사람이 그렸던 풍속한데, 저기 가운데 보시면 그 여성분이 한 분 있잖아요. 저 여성은 자기 아이가 떨어져 죽는 것도 모릅니다. 그 다리에 보면 여러 가지 반점들이 있는데 아마도 자기 몸을 팔아 진을 먹었기 때문에 생긴 아마 매독이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 바로 옆에는 삐쩍 말라버린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있고요. 바로 뒤에는 어린 아이가 개와 뼈다귀 하나를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자기 생계시설을 팔아서 이 진을 먹으려고,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죠. 이런 성과를 거두었지만 영국은 18세기에 한계에 봉착했고, 그리고 정말 침체에 빠진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한번 도약을 합니다. 특히 19세기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영국은 누가 봐도 모범적인 나라가 되었죠. 일단 영토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우리가 영국이 한때 대제국이었던 건 아시죠? 그래서 캐나다에서 해지면 호주에서 해 뜨고, 호주에서 해지면 인도에서 해 뜨고, 인도에서 해지면 아프리카에서 해 뜨는 그런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됩니다. 영국은 지금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애초에 해가 잘 안 떠요. 가보시면 맨날 기본 디폴트 값이 오늘 날씨처럼 이렇게 흐린데요, 그런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영토가 넓었던 나라가 어딜까요? 분위기상 영국이 아니니까 제가 물어보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는 대답을 할 줄 알았어요. 예, 몽골입니다. 몽골. 그러니까 이거 약간 복잡한 문제긴 한데요, 직접 다스린 영토만 따지면 몽골이 제일 넓었습니다. 몽골이 얼마나 넓었는가? 동쪽으로는 우리나라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맨날 일본에 당한 것 같지만 2번이나 일본을 침략했습니다. 몽고와 같이. 근데 그때 일본이 잘해서가 아니라 해필이면 태풍이 불었어요. 2번이나. 그래서 일본이 살아납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게 너무 감사해서 이 태풍을 신풍, 카미카제라고 부릅니다. 2차 대전 때 그 자살특공대 이름이 카미카제였죠. 서쪽으로는 폴란드까지 갑니다. 몽골이. 사실 더 갈 수 있었는데 해필이면 칸이 죽어서 돌아가요. 이렇게 넓었던 몽골인데, 여러분 당시 아프리카에 살았던 흑인들은 몽골 제국의 존재를 알았을까요?
아니면 남아메리카에 살았던 인디오들은 몽골 제국의 존재를 알았을까요?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지역 제국이었어요. 지역 제국. 그런데 영국은요, 전 세계에 있었습니다. 발달한 해군력으로 전 세계를 연결한 네트워크 제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영국이 우리나라도 왔어요. 거문도를 1년 반 동안 점령했어요. 살짝 고민합니다. 한국을 어떻게 해볼까? 그래서 돌아갔는데요, 너무 멀어서. 그래서 여러분, 1914년에 이르면 세계 육지의 3분의 1 정도가 지적 식민지, 간접 식민지, 보호령 경제적 식민지였습니다. 그렇게 영국은 엄청난 나라가 되었죠. 정치적으로 이때 영국은 민주주의가 꽃피어서 19세기에 국민 대부분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1870년에 이르면 세계 GDP 1위를 달성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영토가 넓었던 나라, 몽골 같은 나라도 있고요. 또 군사력이 셌던 나라, 로마 제국도 있고요. 또 잘 살았던 나라, 네덜란드가 여러분 되게 잘 사는 한때 제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막상 영국 사람들은 자기네 제국을 되게 독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은 신사의 나라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학술적인 용어로 리스펙터블 소사이어티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때부터 영국은 누가 사회 지배층이 되는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사회 지도층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 습관을, 에티켓을 일반 대중들이 따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신사의 이미지가 이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영국에서 5년 유학을 하고요. 작년에도 1년간 캠브리지에서 연구년을 하고 왔는데요. 저는 처음에 유학 갈 때 이제 영국은 신사의 나라니까 신사 만나서 교제를 하며 품위 있는 생활을 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영국에서는 한 번도 신사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어딘가 있던 신사는 어디에 있을까? 홀리건은 많이 만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축구가 끝나면 막 돌변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신사가 생겼다는 게, 신사의 이미지가 이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은 누가 봐도 18세기에 그 한계를 극복하고 재도약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럴드 퍼킨이라는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790년, 1850년 사이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난폭하고 떠들썩한 나라에서 가장 절제 있고 예의 바르고 질서 정연한 민족 중 하나가 된 것처럼 보였다. 저는 이 지점에서 영국의 역사가 우리에게 쓸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내었죠. 그러나 요즘 무언가 정체되었다고, 한계가 찾아왔다고 느끼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에서 여러분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나라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국민이 이념으로, 이데올로기로 분열되고 서로를 악마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그리고 기성 정당이 그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 분야에서도 우리가 수치상으로는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되었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진행 속에 낙오되는 사람들,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가 증가하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가, 빈자가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까라고 생각할 때 영국이란 나라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영국에서는요, 복음주의 정치가들이 해냈습니다. 그런 점에서 21세기 한국에 사는 크리스천들에게도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낸 사람으로 이제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윌버포스입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상당히 미화된 작품이고요. 성공했더니 알아서 다 뽀샵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윌버포스의 외모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요.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기셨어요. 별명이 뭐 새우, 난쟁이 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모와 달리 아주 다이아몬드 수저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윌버포스는 1759년에 영국 북동부의 항구 도시인 헐에서 태어납니다. 헐. 이름도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 태어났는데요. 윌버포스 집안이 영국과 발티크 연안국가의 무역을 장악한 집안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와 홍콩, 마카오 무역을 장악한 집안이 있다면 진짜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집안의 아들이었고요. 또 다 죽어요, 형제들이. 그래서 17살이 이르면 자기 집안의 모든 부를 혼자 상속합니다. 한 십몇 년 전에 그 상속자들이란 드라마 있었죠. 막 김탄 나오고 이제 헐의 김탄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모든 부를 상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 갔고요. 그리고 21살 때 자기가 짱 먹는 지역인 헐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일단 유권자가 별로 많지 않았고요. 한 2,000명밖에 안 됐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돈 뿌려가지고 아주 손쉽게 당선이 됩니다. 지금 같으면 감옥에 가겠지만 당시에는 김영란법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4살 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는데 바로 요크셔라는 지역에서 당선이 됩니다. 여기는 되게 큰 지역구예요. 그리고 산업혁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영국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서울로 치면 종로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유권자도 많으니까 여기는 이제 돈 주고 표를 살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력으로 당선된 성공합니다. 대단한 성과였고요. 그리고 같이 당선된 사람이 누구였냐면 윌리엄 피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 동창인데 피트가 24살 때 같이 당선돼서 영국의 총리가 됩니다. 이 기록이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너희도 할 수 있다, 좀 더 노력해봐라 막 얘기를 하는데 뭐 큰 반향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윌버포스의 인생을 종합을 해보면 24살 때 윌버포스는 정말 엄청난 다이아몬드스로 태어나 영국에서 가장 큰 지역구, 정치 1번지라 할 수 있는 지역구에서 자력으로 당선되는데 친구가 총리인, 누가 봐도 이제 내각에 들어갈 거고 정말 미래가 촉망된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일기장에 뭐라고 쓰냐면 내 인생의 전성기가 지나가고 있다, 그렇게 글을 씁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음 해인 25살 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다 그러신 분들이 앉아 계신 거잖아요. 당시 이제 영국 상류층은요 그랜드 투어라는 걸 했습니다. 뭐냐면 이 정도 레벨 되는 사람이 자기가 일해서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 2년 휴가 내고 자기 식구 다 데리고 마차 2-3대 한역까지 태우고 이제 대륙 여행을 떠나는 거죠. 이걸 다 했어요. 되게 유행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도 많고요. 윌버포스도 자기 누이가 병약해서 햇볕 보여줘야지 하면서 남부 프랑스로 그랜드 투어를 떠납니다. 2차례 갔다 와요. 1년 사이에. 그런데 이제 이 그랜드 투어의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이제 가이드예요. 가이드. 사실 여러분 가이드 투어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좋은 가이드 만나면 정말 여행지가 달라져요. 그렇죠? 정말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가이드를 많이 꼭 데려갔는데 이때 가이드로 누가 갔을까요? 예, 교수들이 많이 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수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들이 많이 갔는데요. 여러분 아담 스미스 아시죠? 아담 스미스는 고전 경제학의 아버지인데 그 가이드계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본인도 많이 뛰었고 제자도 많이 소개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갔다 몇 달치 월급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윌버포스도 캠브리지 대학의 수학과 교수였던 아이작 밀러라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가이드 뛰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여기 캠브리지 대학은 이제 누가 펀드를 내줘서 교수 자리를 세우면 그게 왕이 계승되듯이 이게 교수 자리가 계승이 돼요. 이 사람이 7대 루카스 교수였거든요. 루카스라는 사람이 돈을 내서 루카스 좌 교수직이 생긴 건데 7대 루카스 좌 교수였거든요. 이 사람이 선배로 누가 있냐면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후배로 누가 있냐면은 바로 스티븐 호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가이드 띄었어요. 교수의 삶이 그렇죠. 저도 여기 와 있고. 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이드를 띱니다. 그런데 아이작 밀러가 몰라서 태웠는데 독실한 복음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마차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지금 저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둘이 책을 읽는데요. 그 책이 이제 필립 도드리지의 영혼에서의 종교의 발전과 진보라는 되게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윌버포스가 약간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윌버포스는 대학 졸업할 때요. 영국은 국교가 있어서 대학 졸업할 때 내가 국교회의 신조 31가지 신조, 되게 유명한 신조, 이거를 공식적으로 고백을 해야지 졸업을 할 수 있는데 이걸 1년간 유보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기에 이게 맞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도 아니었지만 크리스천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존재하는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지론자였죠. 흔히 철학적으로 불가지론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하곤 하죠. 왜냐하면 있다 없다 모두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무런 증거가 없을 때 아무 태도도 취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 태도도 취하지 않으면 오류는 피할 수 있지만 진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오류를 피하려는 소심함에서 벗어나
진리를 믿으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을 때 더 큰 선에 도달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같이 성경을 읽어가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말로 이제 믿으려는 의지가 생겼고 성경에서 진리의 무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윌버포스가 했던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랜드 투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근데 여기서 사실 우리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윌버포스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을 때 신앙을 회복한 겁니다. 어렸을 때 잠깐 외삼촌 집에 간 적이 삼촌 집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12살까지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자기가 신앙 고백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얘가 광신자가 될까봐 대학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다시 데려갑니다. 그래서 신앙을 상실해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에 되게 공부 잘하던 형이 있었어요. 이 공부 잘하던 형이 이제 권사님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서울대 가야 된다 해가지고 정말 믿음도 좋은 형이었는데 권사님이 고3 때 교회를 못 가겠어요. 되게 웃기죠? 못 가겠습니다. 근데 그 형이 그래서 정말 1년간 교회 안 나오고 공부를 해서 결국 서울대를 갔어요. 서울대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증산도에 받았습니다. 권사님이 얼마나 눈물로 호소를 했겠어요. 다시 돌아오라고. 근데 그 형이 그랬어요. 나는 뭐 그렇게 쉽게 무언가를 포기할 수 있는 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그 형이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를 떠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윌버포스도 그럴 뻔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기의 좋은 친구를 만나 젊었을 때, 어렸을 때의 주일학교 때의 그 신앙을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되게 고민을 해요. 처음에는 정계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김영란법을 어겨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양심을 지키면서 크리스찬 정치에 살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두 사람이 말립니다. 하나는 윌리엄 피트 총리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그 존 뉴턴 목사님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공통적으로 교회에는 성자가 많다. 그러나 국회의사당에는 성자가 없다는 거죠. Saint in politics, 정계에서의 성자가 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또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왜 정치를 해야 되는가? 이 고민을 1년 반 동안 합니다. 사실 저는 우리나라 정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정치를 왜 해야 되는지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뭘 하고 싶은지, 대통령이 되고 싶은지,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지, 시장이 되고 싶은지 그런 목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다음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없는 것 같아요. 윌버포스는 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후에 27살이 되어서 일기장에 자기가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 두 가지 이유를 적습니다.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 가지 소명을 주셨다. 그것은 노예무역을 폐지하는 것과 이 나라의 간섭을 개혁하는 것이다. 노예무역이라는 악습을 없애서 우리나라의 도덕성을 고양하겠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이 목적을 위해 평생을 달려갑니다. 이 당시 윌버포스 일기장인데요. 글씨를 과히 잘 쓰진 않으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올해 윌버포스 전기를 출판을 했습니다. 이제 나가시는 길에 아마 발견할 수 있으실 텐데요. 쓰는데 5년이 걸렸어요. 물론 5년에 쓴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사료를 읽어야 되는데 글씨가 저 모양인 거예요. 핸드라이팅은 진짜 읽기 어렵습니다. 일단 영어도 이미 옛날 영어잖아요. 상당히 옛날 영어여서 3세기 전 영어여서 2세기 전 영어여서 읽기도 어렵고 글자도 진짜 판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한 페이지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가 질 무렵 이렇게 글자가 떠오릅니다. 매지가이 아시나요? 그 느낌이에요. 막 글자가 떠오릅니다. 그때 그 희열. 근데 막상 읽어보니 별 얘기도 아니야. 누구랑 싸운 얘기, 뭐 큐티한 얘기 막 그런 거. 그래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이렇게 5년간의 그 역작을 노정을 그 책에 담았는데요. 윌버포스가 노예 무역 없앤데 20년, 노예 제도 없앤데 26년이 걸립니다. 반세기가량 싸움을 했죠. 이 오랜 싸움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동력 중 하나는 뭐냐면 혼자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클레팜 섹트라고 그래요. 왜냐 클레팜이라는 마을에 모여 살았거든요. 윌버포스가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회심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복음주의 성향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삽니다. 처음엔 4가족이었고 나중에 8가정으로 불어납니다. 여러분 진짜 말 그대로 같이 살았어요. 밥도 같이 먹고 아침에 큐티도 하고 교회도 같이 다니고 그리고 이제 노예무역 폐지 운동할 때는 이제 여기 모여서 자기들의 말로는 야전사령부를 차렸죠. 그러다가 애들끼리 놀고 같이 자라고 하다가 나중에 눈 맞아서 결혼하고 족보 꼬이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클레팜 공동체가 생겨납니다.
클레반 공동체는 정치적으로 되게 흥미로운 특징이 있는데요. 이들은 일부러 특정 정파에 소속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영국에는 토리와 휘그라는 아주 견고한 양당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런 두 정파 사이에서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인 독립파 정치인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윌버포스와 그의 동료들은 크리스찬 정치인이 정치적이되 정파적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는 정치적인 말 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러 서울을 자주 가는데 한 번은 동대구역을 가고 있는데 동대구역 앞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거린이시죠.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돈을 이렇게 요청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계속 하시는 말이 내 아들 좀 살려주이소, 내 아들 좀 살려주이소, 계속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이 사회 구조적인 그런 경제적인 구조 속에서 최하의 위치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시스템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윌버포스는 크리스찬 정치인 정치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점에서. 그런데 사회 여러 문제에 기독교인이 관심을 두고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았지만 한 정파가 그 해법을 독점한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기독교적 대의를 하나의 정파가 오롯이 대변할 수는 없으며 사안별로 성경적 가치관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다양한 집단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복음주의자였습니다. 즉 복음을 특정 정치적 스탠스에 가두려 하지 않았죠. 그래서 윌버포스의 예를 따라 여러분 상당히 독립파 정치인이 많았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1807년에 노예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되는데요. 이때 영국에 특정 정파에 속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를, 소신에 따라 투표를 한 정치인이 34%였습니다. 상당한 의미가 있는 수치였죠. 또 이들은 종교적으로는 복음주의자였습니다. 우리 복음주의는 지금도 있잖아요. 복음주의자들은. 그런데 사실 복음주의는 18세기 영국이라는 배경 속에서 봐야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스털링 대학의 데이브 에빙턴, 교회사를 연구하신 분은 한 번쯤 이름 들어보셨을 때 유명한 교회사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복음주의의 특징을 성경 중심, 십자가 중심, 그리고 회심을 중요시하고 마지막으로 믿는 바를 실천하는 것, 이 네 가지를 특징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분을 실제로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음주의의 그 유명한 네 가지 정의를 내렸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셨단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Day and night, 밤낮을 가리지 않고 endlessly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 떠올라. 그래서 제가 그때 약간 실망을 했어요. 뭔가 좀 대단한 대답을 이렇게 기대를 했는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이 있지만 결국 조금 먹고 운동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별게 없구나라는 소중한 교훈을 주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도 트렌드가 있어요. 만약에 윌버포스가 중세 때 태어났으면 그는 수도원에 갔을 겁니다. 이 당시 크리스천들은요, 자기가 믿는 바를 가지고 회심을 했으면 그 믿는 바를 가지고 국회에 갔습니다. 그것이 세속화에 저항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한 여러분, 그들은 복음주의자로서 독특하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종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인데 90년대 여러분 혹시 다미 선교회 그런 거 기억나시나요? 그 10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고 막 했던 그 종파들 있잖아요. 막 그래서 그 광신, 광기 막 그런 게 지금도 떠오르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게 종말을 그렇게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할 때 사람은 여러분 죄를 깨닫게 돼요. 제가 대학교 때 그때 이제 한 번은 어떤 교회 자매가 저를 갑자기 보자고 해서 만났는데 저한테 이러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뭔 소리지? 그랬더니 그분 보시기엔 제가 자꾸 이렇게 뭐 추파를 던졌다고 막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영고백 1차임을 당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뭘 읽고 계신 거예요. 뭘 읽고 계시지? 하고 봤더니 그때는 여러분 성적표를 안 찾아가면 집으로 날라왔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신경을 쓰느라 성적을 좀 등한시해서, 여러분 선동열 선수 전성기 때 방어율 아시나요? 그 정도로 학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주 분노하시고 그래서 사랑의 징계를 하셨죠. 그래서 자고 일어났는데 국방부에서 편지가 왔네요. 어서 오라고. 그래서 그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뭐 잘못 살고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영국은 18세기 말에 엄청난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일단 미국이라는 거대 식민지가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대륙에서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프랑스 대혁명은 여러분 상당히 반기독교적이에요.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반기독교적이고 진정한 세속화는 프랑스 대혁명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나폴레옹이라는 괴물이 등장하여 영국을 제외한 모든 유럽을 점령합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볼리오느라는 지역, 영국을 마주보고 있는 그 지역에 30만 대군을 1804년에 집중시키고 여기서 넘어오려고 해요. 윌버포스가 일기장에 내가 살아서 보내는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이때인 것 같다라고 남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받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게 있어요. 우리 민족이 저지르는 죄악, 바로 노예무역이었죠. 근데 여러분, 종말을 마주하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이렇게 아침에 막 친구가 가격하게 장난을 쳤는데요, 해필이면 담임 선생님이 지나가시다가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저와 친구를 너 가르치시면서 내가 지금 바빠서 가는데 너희는 종례 시간에 죽을 줄 알아 라고 가셨습니다. 심판이 선포됐습니다. 그때 심판을 대하는 태도는 저와 친구가 달랐습니다. 친구는 담임선교회의 길을 갔어요. 막 가는 거죠. 막 이제 막 어차피 죽을 거 하면서 정말 막 살았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내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 선생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주번 다니는데 물도 떠오고 칠판도 지우고 막 되게 성실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 친구가 맞았다는 걸. 담임선생님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윌버포스와 그의 동료들은, 복음주의 정치가들은 평생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의사록을 50년치를 분석을 했어요. 정말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되게 그 키워드를 분석을 하면은 1807년에 갈수록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죄, 내셔널 퍼니시먼트, 내셔널 크라임, 그리고 저지먼트,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단어들이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빈도수가 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 질서의 파괴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치 개혁 프로그램을 택했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없애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노예 무역이었습니다. 왜 이 당시 노예 무역이 그렇게 문제였는가? 일단 전례 없는 무역이었습니다. 노예는 항상 거래를 했어요. 그런데 대서양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무역을 한 건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노예는 누가 팔았을까요? 우린 백인이 가서 잡아서 판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백인 입장에서 자기 빼고 다 흑인인데 무섭지 않았을까요? 실제로는 흑인들이 흑인을 잡아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전쟁포로 아니면 그 수영자들을 팔다가 돈이 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베냉 토고 지역에 있는 다호메이 왕국이라는 데 있는데요, 여기는 전 국민이 노예 무역을 합니다. 왕이 다이아몬드 회원이에요. 전 국민이 다단계를 했던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마을을 급습해요. 다 잡아옵니다. 근데 이제 또 다 끌고 가는 건 아니에요. 뭐 상품 가치가 없어 보이는 노약자, 어린이들은 또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마을을 급습하면서 끌고 가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또 인프라가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해안가까지 가는데 또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는 길이 엄청나게 죽어요. 그래서 해안가까지 가는 길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끝없이 시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해안가에 도착하면 이 백인 노예 무역 상들이 항상 오는 게 아닙니다.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저렇게 직결하고 기다리는데요, 길게는 2~3개월까지도 기다립니다. 여기서 또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예 무역 상들이 오면 이들은 되게 멀리서 되게 하이 리스크를 감내하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사가는 게 아니라 상품 가치가 있는 노예들을 사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50% 정도가 가요.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거의 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예무역 관련돼서 영국 하원에서 청문회가 벌어지는데, 노예무역 상들이 와서 어떤 말을 하냐면요, 자기들은 생명을 해친 게 아니라 구했다는 거예요. 내가 얘네들을 안 샀으면 거기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런 망언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예 무역선을 탄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일까요? 아니죠. 여기서부터 진정한 헬게이트가 열립니다. 여러 가지보다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는 게 나은 것 같아서 여기 갖고 왔는데요, 노예무역 폐지론자들이 이제 팜플렛으로 만든 거였어요. 실제 브룩스호라는 노예무역선의 단면도고요, 저기 보시면 저 이렇게 길게 조그만 막대기들이 다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카고라고 불렀습니다. 카고, 화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저기 보시면 하갑판에 290명, 상갑판에 130명, 기타 공간에 있는 인원을 합치면 487명이 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게 나중에 너무 비인간적이라고 영국 의회에서 이 배 톤수당 실을 수 있는 비례적으로 실을 수 있는 그 넘버를 정해요. 그전엔 600명, 700명도 태웠어요. 그래서 노예 무역선에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대략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300년간 1050만 정도가 최소 아프리카에서 남아메리카로 갑니다. 근데 노예선을 이 정도가 타는데요, 이 반대편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수가 850만 명밖에 안 됩니다. 대략 18% 정도가, 최소 18%가 노예선에서 죽어요. 실제로는 더 죽었겠죠. 왜 그렇게 많이 죽었을까? 첫 번째로는 이제 묶어놓고 풀어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반란을 되게 두려워했거든요. 노예 입장에서 이판사판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죽을 거. 풀어주기만 달려드니까 풀어주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화장실 같은 것도 없죠. 그냥 거기서 싸는 겁니다. 그러면 열대 바다를 지나가는데 악취와 또 여러 가지 진액과 그런 것도 뒤섞여서 엄청난 세균 번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죽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아주 고도의 폭력이 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다스리려면 폭력밖에 없어요. 애초에 노예에 모여선 선장과 선원들은 고문 기구를 갖고 탑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사람들을 많이 고문하고 죽였고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맨 아래에 있는 저 도구가 뭐냐면, 그래서 노예들이 자살하고 싶은데 자살도 어려워요. 안 풀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노예들은 곡기를 끊거든요. 그럴 경우 사용합니다. 원래 치과 의사가 사용하는 도구인데요, 스페클럼 오리스라고 해서 저걸로 입을 벌리고요, 강제로 음식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끌려가서 저 멀리 이제 아메리카 해안이 보이면 그때 이제 밖으로 나오게 해줍니다. 운동도 시켜주고 상처도 치유해줍니다. 왜냐하면 상품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품이라는 표현이 매우 미안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기 보이는 그림이 뭐냐면요, 이제 존 킴버라는 선장이 여자 노예들을 갑판에 올라오게 해서 이제 발가벗기고 춤을 추게 시킵니다. 운동을 한다는 명분으로. 그때 10대 청소녀가 너무나 수치심을 느껴 그걸 거부하자 거꾸로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매질을 했습니다. 나중에 윌버포스가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분노에 차서 영국 법원에 그를 기소했는데 그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노예 농장에 도착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노예 농장에서는 이제 노동 집약적인 고강도 노동이 펼쳐집니다. 사탕수수가 3m가 넘는데요, 그거를 자르면 12시간 안에 착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하루에 17시간 정도까지 노예들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졸다가 또는 실수로 착즙기에 팔이나 다리가 꼬여서 자르거나 아니면 죽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무엇인가? 설탕이죠. 사탕수수 1kg를 착즙하면 110g 정도, 각설탕 30개 정도의 설탕이 나오는데,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양을 건너 바닷속에 빠지거나 여기 와서 노동을 하다가 죽어갔습니다. 여기서 영국이 벌어들인 돈은 얼마인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학자들의 논쟁이 있는데요, 흥미로운 연구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에 닐 퍼거슨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역사학자인데 이제 경제사 교수로 경제학과에 있는데요, 이 사람이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18세기에 영국이 대략 300만 명의 노예를 팔거든요. 10%의 수익을 낸다고 봤을 때 이거를 배상을 해준다면 얼마인가? 이게 대략 260조 달러가 나와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 돈으로 36경 정도의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윌버포스가 29살 때 영국 국회에 가서 노예 무역을 없애자고 합니다. 어떤 반응이 나왔겠습니까? 특히나 노예 무역이 없어지기 어려웠던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특별히 잘못되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노예는 여러분 항상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노예제 없어진 게 언제인지 아세요? 1865년이에요. 러시아에서 농노제 없어진 게 1862년입니다. 우리나라도 노비제가 있었죠. 그게 없어진 게 1895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류 역사에서 우리 주변에 항상 강요된 부자유 노동은 있었어요.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 저 찜질방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머리를 하고 계신 저분이 존 뉴턴 목사님인데요, 실제 머리가 저랬는가? 설마 그랬겠습니까? 이제 가발입니다. 당시는 위생 상태가 안 좋아서 대부분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발을 썼던 거죠.
근데 저분이 원래 노예 무역선을 타고 있었어요. 선원이고 알려져 있기로는 노예 무역선 선장을 하다가 그 죄를 회개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하면서 찬송시를 지었다가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노예 무역선을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 죽을 뻔한 살아납니다. 정말 그게 감사해서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하면서 찬송시를 지었지만 그 뒤로도 6년간 노예 무역선 선장을 더했습니다. 나중에 그 죄를 회개하고 했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노예 무역은 언제나 불의한 것이었지만 무관심과 이해관계가 한동안 그 죄악이 인지되는 것을 막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없어지기가 어려운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될 정확한 질문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없어졌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200년간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정도 신적 개입이 아니고서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말한 그런 학자도 있었고, 에릭 윌리엄스라는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은 20세기 중반에 뭐라고 그랬냐면, 노예 무역이 없어진 1807년 정도가 되면 서인도제도 설탕 무역이 상당히 쇠퇴했다. 노예 없애는 게 그렇게 경제적으로 불리하지 않았다라고 경제적으로 설명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그 후속 경제학자들이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서 영국의 노예 무역 없앨 때 실제로 상당한 이익을 봤다는 걸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경제적으로 이익이 안 돼서 없앴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시모 드레서라는 사람은 아예 책 제목도 노예 무역 폐지는 이코노사이드, 경제적 자살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문제가 원점으로 회귀합니다. 그건 도대체 왜 없앴을까요? 최근에 그래서 모럴 캐피탈이라는 그 관념이 등장을 했습니다. 제 강의를 통틀어 가장 아카데믹한 부분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도덕자본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10만 원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10만 원을 갖고 이따 가시는 길에 오마카세를 사 드시면 그거는 머니죠, 머니. 10만 원을 갖고 비트코인을 사면 그거는 캐피탈입니다. 그렇죠? 어딘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화를 우리가 캐피탈이라고 하죠. 자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도덕적 위신이 자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1980년대에 이디오피아 내전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정말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죽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갖고 있는 아프리카 하면 굶어 죽는 이미지가 그때 생겼죠. 그때 여러분 그 마이클 잭슨 아시죠? 마이클 잭슨이 원래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때 이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기의 동료 유명한 팝 가수들을 모아서 We Are the World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 We Are the World라는 그 유명한 노래 아시죠? 한 소절씩 그 슈퍼스타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당시로서 되게 획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We Are the World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고 여기서 거둔 수익을 아프리카에다 기부를 했죠. 그리고 마이클 잭슨은 원래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We Are the World 프로젝트 다음에 정말 진정한 의미의 월드 슈퍼스타가 됩니다. 마이클 잭슨은 이걸 노리고 했을까요? 아니죠. 그러나 이런 도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얻어든 위신이 그가 월드 슈퍼스타가 되는데 분명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본으로 사용되었던 거죠. 그래서 크리스토퍼 리즐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예 무역 폐지의 가담으로 생기는 그 도덕적 위신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예를 들어 체스터라는 시골 지방에서 그 목회를 하던 포티어스라는 사람은요, 노예 무역을 강하게 비판을 해서 이 사람이 도덕적 명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런던 대주교가 됩니다. 처음부터 이걸 노리고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이 도덕적 위신이 그가 세속적으로 봤을 때 승진을 하는데 분명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감리교가 1783년에 미국 독립한 해에, 후세가 기억하기 쉬우라고 크리스마스 날에 창립 총회를 합니다. 창립 총회에서 노예 소유주들을 쫓아내요. 근데 이게 여러분 교세 확장에 엄청난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걸 노리고 노예 소유주를 쫓아냈을까요? 그건 아니죠. 하지만 분명 여기서 얻어진 도덕적 자산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국제정치학에서 또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독립하려고 할 때 독립파가 영국을 비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국 제국이 영제국 시스템이 상당히 부도덕하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뭘 공격하냐면 바로 영국의 노예 무역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기 당할 수만 없으니까 영제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독립파의 위선을 지적하기 위해서 뭘 비판하냐면 그들의 노예 농장을 비판을 해요. 이 시기에 노예제와 노예 무역을 비판하는 것에 생기는 도덕적인 위신이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에 힘을 실는 도구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상당히 기독교적이고 도덕적인 대의 명분에 기독교적이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동참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당시 많은 사람들이요, 실제로 윌버포스처럼 거룩하게 살지도 않고 기독교적이지도 않지만 노예무역 폐지운동에 가담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이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윌버포스와 그의 핵심적인 이 운동을 담당한 핵심적인 크리스찬들은 그들에게 도덕 자본이라는 것은 국가적 심판을 피하게 행동하는 동안 얻어진 파생적인 결과물이었죠. 그래서 기독교적 대의를 공유 못한 사람들을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도덕 자본이 사용되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요즘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해도 분명 노예 무역이 없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윌버포스와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노예 무역 폐지의 근거가 계속 바뀌어요. 처음에는 이게 비기독교적이다, 너무 잔인하다 라는 어떤 박애주의적인 담론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걸로 잘 안 돼요. 그러자 이때 많이 인용한 사람이 뭐냐면 아담 스미스였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고등 경제학의 아버지지만 당시는 신상 경제학의 아버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 2권에서 상당 페이지를 할애하여 임금 노동이 강요된 노동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걸 증명을 해내요. 그리고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우리는 해양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노예 무역에서 얼마나 많은 선원들이 죽는지 아느냐? 과연 노예 무역이라는 악행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가? 눈을 감는 이유가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서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행에는 비용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중국 시장 개척하기 위해서 뇌물도 바치고 이렇게 흔히 관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롱텀으로 봤을 때 그 비용이 정말 이익일까요? 악행에는 비용이 듭니다. 윌버포스는 계속해서 과연 이게 우리한테 진정한 이익인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윌버포스와 클레판파가 서양 정치학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게 뭐냐면, 정치는 대부분의 나라가 소수의 특권층이 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여론을 동원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영국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나라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클레판파 멤버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노예 무역 폐지 협회를 세워요. 그리고 저기 윗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요, 지역 구민들한테 노예 무역 폐지 청원서에 사인을 받아가지고 국회에 제출을 해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엄청 압박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출근하는데 막 이렇게 일부러 동그랗게 만들거든요, 부피가 크게. 그걸 보면서 엄청나게 압박을 받습니다. 또 서인도제도에서 만든 노예가 만든 설탕 먹지 말자는 불매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 21세기 초에 스타벅스 불매운동 있었던 거 아시나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한 잔이 4,700원입니다. 이걸 팔면 동아프리카에서 케냐나 탄자니아에서 커피빈을 따는 농가는 얼마를 벌까요? 말도 못하게 조금 봅니다. 한 50원, 100원 벌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불공정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불매운동을 하자 글로벌 그 커피 메이커들이 항복을 하고 페어트레이드 하겠다, 재단 주고 사겠다는 선언을 하죠. 그래서 한 500원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여론이 바뀌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노예무역 폐지 운동의 승인은 바로 윌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윌버포스는요, 공식적으로 12번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제출해서 11번 패배를 해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1796년 같은 경우는 4표 차로 집니다. 이때 사실 이길 뻔했었어요. 그런데 노예무역 폐지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약속했던 국회의원 11명이 그날 개봉한 오페라를 보러 가서 안 와요. 그래야 집니다. 4표 차이로. 윌버포스가 2주 동안 끙끙 앓아누웠습니다. 이런 걸 견뎌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윌버포스가 38살 때 자기보다 18살 어린 여자랑 결혼하거든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그런 교회 리더들이 이렇게 양을 안 키우고 잡아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윌버포스도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웃긴 거는 바바라 스푸너라는 그 여성이 먼저 꼬셔요. 근데 뭐라고 꼬시냐면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10대 청소녀였을 때 봄이면 영국엔 데퍼딜이라는 꽃이 핍니다. 봄이면 데퍼딜 꽃이 피고, 여름이면 제비새가 날라오고, 가을이면 하원 의원 윌리엄 윌버포스가 국회에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제출하는 걸 보면서 자랐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지만 옳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양심의 소리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그 존재가 영국 사회를 결국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1806년의 선거에서 이때 이슈가 노예무역 폐지였고요. 정파를 초월해 사람들이 휘그가 되건 토리가 됐건 나는 노예무역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밝히고 나왔고, 이 선거에서 노예무역 폐지파가
압승을 거두어 1807년에 283대 16이라는 표차로 노예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26년간 노예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전진을 합니다. 이때 클래팜 2세대가 활약을 해요. 즉 아버지 세대가 이제 이미 나이가 많아졌고요. 그 아들 세대가 국회의원이 되고 또 정부에 가서 노예무역 폐지 운동을 주도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노예무역 폐지파 안에 세대 갈등이 좀 나타나요. 이때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급진적이잖아요. 그래서 젊은 세대는 동등한 인간을 폭력을 동원해 노예라는 재산으로 만든 걸 불법 행위로 보았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을 해서는 안 되고 몰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윌버포스는 그렇게 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방법론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젊은 세대를 설득합니다.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 동안 노예무역 및 노예제도와 싸우는 가운데 그는 국가개혁이 선한 대의를 따르는 사람뿐 아니라 그것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까지 동조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체득해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역사의 많은 개혁 사례를 보니까요, 어떤 개혁이 성공하는지 아세요? 잘 보면 착한 놈과 나쁜 놈이 협력했을 때 개혁이 성공합니다. 착한 사람들만 개혁을 시도하잖아요. 그럼 장렬히 전사예요. 이 선한 대의에 나쁜 사람들 일부는 동참을 해줘야 돼요. 윌버포스는 자신이 정의롭게 여기는 것을 당연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조금씩 점진적으로 설득해 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인도 제도의 노예 농장주 전체를 적으로 돌릴 게 아니라면 배상의 방식을 통해 그들이 스스로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이렇게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윌버포스의 설득하에 이제 대타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833년에요, 영국 정부가 2천만 파운드를 지불하여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풀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2천만 파운드니까 감이 안 오시는데 이게 당시 영국 1년 예산의 40%였습니다. 40% 하니까 그냥 많다 정도잖아요. 영국이 이제 한꺼번에 이 엄청난 돈을 쓸 수 없잖아요, 영국 정부가. 그래서 국채를 발행하거든요. 노예를 해방시키기에 발행한 국채를 언제 다 갚았냐면 2015년에 다 갚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윌버포스가 이제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국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습을 없애기 2천만 파운드를 지불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27살 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바가 있잖아요. 그걸 다 이루었다는 듯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윌버포스 전기를 썼습니다. 상당히 여기저기서 보도도 많이 됐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썼던 되게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 책의 제목을 제가 그 스테이트맨이라고 잡았거든요. 스테이트맨, 윌버포스 스테이트맨. 스테이트맨과 폴리티션은 다릅니다. 폴리티션은 약간 정치꾼 그런 이미지, 그런 뉘앙스예요. 근데 스테이트맨은 그야말로 큰 사람이죠. 큰 사람, 거인이죠. 여러분, 어떤 악습을 없애거나 법안을 통과시키는 정치인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영국은 북한 같은 왕정 국가가 아닙니다. 김정은 말 한마디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영국은 이란 같은 신정 국가가 아닙니다. 그 종교적인 원인 하나로 국회가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영국 같은 세계 최초의 자본주의 국가, 공업 국가가 노예를 없애기 2천만 파운드를 지불했다는 거에 전제가 뭡니까? 바로 국민들의 도덕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윌버포스가 진정한 스테이트맨인 이유는 그는 국민들의 생각을, 가치관을 바꿔놨다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윌버포스는 제가 이 책을 쓸 때 사실 하고 싶었던 말이, 제목은 그렇게 잡았고요, 복음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대안을 윌버포스가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정치에 대한 태도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치를 아주 금기시하죠.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교회 정치 얘기하면 안 돼,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마치 현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듯하게 또 얘기를 하죠. 반대의 극단도 있습니다. 모든 정치적 이슈를 종교에 끼워 맞추는 경우도 있죠. 특정 정책, 정치인을 지지하면 좌파, 우파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하거나 특정 정당 지지 여부를 선과 악과 결부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어떤 것도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는 것보다 좀 좋은 예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비판으로 사람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는 사실 영국교회가 한국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 점에서 믿음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이 국가적인 한계 상황에 봉착했을 때 다시 한번 국가가 재도약하는 그 일을 감당했던 영국의 복음주의 정치가들의 예가 어떻게 보면 양쪽 극단에 빠져있는 한국 교회에 상당한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 월리스라고 하나님의 정치라는 책을 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이 세상에는 그릇된 것에 반대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안을 찾아 제시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달리 말해 최상의 저항은 단순히 반문화를 넘어 변혁적이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가 세상을 향해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변혁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했고, 그때 중요하게 언급돼야 될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윌버포스는 자기의 인생을 통해 정의로워 보이는 대의를 설득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옳은 일을 선포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야 하면은 무턱대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게 필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 노예무역 폐지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게 있었을까요? 노예제 폐지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게 있었을까요? 그럼 윌버포스는 이것을 20년, 26년간 설득을 해나갑니다. 윌버포스가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인데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는 여러분 21세기 한국에 사는 우리는 다문화적이고 다종교적이고 상당히 분화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의야 우리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그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로 그들에게 무례하지 않게 우리가 믿는 바를, 옳다고 여기는 바를 접근할 수 있는 태도를 우리 윌버포스에게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윌버포스는 그의 삶을 통해 도덕자본의 정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도덕적이면 정치를 하지 못하거나 정치를 하면 도덕성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윌버포스는 크리스찬 정치에는 둘 중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의 그 공동 분모의 최대치를 실현해 가야 된다고 보았고, 그런 삶을 통해 이것을 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좀 던지고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사회의 노예무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18세기 영국 사회와 21세기 한국 사회는 비교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한국 사회는 훨씬 더 다변화되어 있고 훨씬 더 분화되어 있고 훨씬 더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이 볼 수 있는, 각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볼 수 있는 각자의 노예무역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목회 현장에서, 저는 학교에서, 누구는 사업체에서, 누구는 의료 현장에서 그 자기가 가진 전문성 때문에 보이는 노예무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없애기를 원하는, 여러분을 통해 없애기 원하는 노예무역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 시대에도 클레팜 공동체가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시대에는 저는 수많은 영역에서 노예무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많은 마이크로 클레팜 섹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영역에서 보이시는 그 노예무역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이 동지와 결탁하고 힘을 합쳐서 평생 달려가는 과정이 우리나라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분야에서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윌버포스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나의 사명이라고 여기시는 그 가치를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설득을 해가고 거기에 동참시키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신다면 제가 강의를 한 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긴 시간 강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